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주주총회장을 점거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발단입니다. 그룹 측은 중간 지주회사를 세우고 그 아래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미포조선과 함께 대우조선까지 선박 제조 기업들은 모두 자회사로 두는 회사 분할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노조는 중간 지주회사가 이익을 챙기고 부채는 자회사가 떠안는 구조라며 노동자의 일터가 부실기업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룹 측은 회사 분할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했고 노조는 주총장 점거라는 불법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산업구조 재편, 또 한편으로는 갈등 조정의 가능성과 한계를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뒤에 노조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사측 인터뷰도 섭외가 되는 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5월 29일 더 뉴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오늘 오후 발표합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관련된 전직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사위가 과연 어떤 혐의로 누구의 이름을 부를지 관심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법원에 서는 모습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정식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시민 방청단을 꾸려 재판을 모니터할 예정입니다. 외교 기밀 유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밀 유출에 대해 먼저 국민께 사과하고 공직 기강을 세우는 계기로 삼으라고 주문했습니다. 동시에 정상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공익제보라며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미 보도된 게임 중독 외에도 섹스 중독,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강박 증상 등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오는 2022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로 인해 직장인이 무기력감을 느끼는 번아웃은 직업적 증상의 하나라며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북 의성의 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17만 톤의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어서 외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불법 폐기물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자가 아닌 배출자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고 폐기물 불법 처리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외교관의 기밀 유출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해 정쟁의 소재로 삼고 또 이를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도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기밀을 유출하고 이것을 비호했다. 사실상 자유한국당을 거명해서 비판한 것이나 다름이 없군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외교부 감찰 결과가 공식 발표된 뒤에 오늘 국무회의 자리를 통해서 하루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과 이후 자유한국당의 대응을 거론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을 담당해본 정당이라면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에서 기본과 상식을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당리당략을 국익과 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여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사과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이런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압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이번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정부로서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신 사과한 것이라 공직사회 전체에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공직자들도 자세를 새롭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외교부에선 최근 외국 주재대사의 갑질 의혹, 회담장의 구겨진 태극기 배치 등 기강회의 논란이 계속돼 왔는데요. 집권 3년 차를 맞아 공직사회 전반을 점검하고 국정 운영의 고삐를 다시 쥐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여당도 한미 정상통화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며 강효상 의원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한국당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 간의 부적절한 만남은 선거 공작이라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죠.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간의 공방전이 시간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밀 유출 건부터 알아볼까요? 네, 첩첩산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정상 통화 유출건을 국가 기밀 유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 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외교부와는 별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렇게 한미동맹 훼손을 우려하던 한국당이 외교안보를 위협하고도 국민 알 권리로 물타기하려 한다면서 언어도단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당은 제19 감싸기를 멈추고 강효상 의원을 출당, 제명 등 엄정 조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물타기로 책임을 어물쩍 넘어가려는 행태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외교 무능 등 사안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한미동맹을 정쟁에 끌어들여 훼손하려 한 그 본질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네, 이에 논란의 당사자 강효상 의원은 외교부의 형사고발 방침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을 국회의 피감기관이 겁박하는 형국이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태에 분노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이 누넷가시 같은 야당 의원을 탄압해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는 작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듣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모든 정쟁을 사실상 총지휘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교 무능이나 체면을 손상한 각종 현상들에 대해 야당을 몰아세우는 데 앞장서는 게 한국 국격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기밀 유출건은 아무래도 한국당이 수세적입니다만 반격 카드가 있는 것 같아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또 서훈 국가정보원장 간의 회동. 어제 MBC 기자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모양이죠. 네, 오늘 오전 한국당 회의 제목이 아예 국정원 관권 선거 의혹 대책위원회 회의였고 잠시 뒤 2시에는 의원총회에서 이 내용을 더 논의할 예정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양정철과 서훈 두 원장의 부적절한 만남에 선거 공작의 냄새가 난다고 질타했습니다. 지하 선거 벙커 같은 곳에서 여론을 움직이고 선거를 기획하는 건가 싶다면서 북한 전문 기자까지 동석했는데 내년 총선에서 북풍 정치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서훈 국정원장이 정치 중립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어제 고발에 이어 즉각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정보 권력자와 민주당 내 최고 공천 실세, 총선 전략가의 어두운 만남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선거 공작의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 살생부, 뒷조사, 사찰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네, 이런 역공을 여당은 물타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서훈 양정철 원장의 사적 만남을 빌미로 황교안 대표의 군대 실언과 강효상 의원의 국가기밀 유출 사건을 물타기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지나치게 과도하고 음험한 상상력을 동원해 어마어마한 일인 것처럼 말한다면서 기자가 있는 자리에서 총선 전략을 말하는 게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래저래 여야의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김 전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원회에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검찰 인맥 간의 유착 정황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의견이 담긴 보고서는 1000여 장이 넘는 분량입니다. 조사단은 윤중천 씨가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한상대 전 검찰총장을 포함해 윤모 전 고검장, 또 박모 전 차장검사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오늘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뒤 과거 검찰 수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김학의 전 차관 외에 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 촉구 여부를 결론 내릴 방침입니다. 과거사위원회는 내일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1년 6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2월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은 오늘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된 재판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모든 것이 근거 없고 소설 같은 얘기라며 공소 자체도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도 비슷한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 역시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지만 사법부 신뢰가 훼손돼 마음이 무겁고 대법원장을 자신이 잘못 뽑힐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으로 칸 영화제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 칸에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영화 제작 과정도 조명받았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영화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봉 감독은 본인이 나서지 않아도 표준 근로계약 관행이 상당 부분 정착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 기생충 팀이 특별하게 근로 기준의 표준 근로나 또 제가 뭘 나서서 한 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설국열차랑 옥자 해외에서 작업을 하다가 귀국을 해보니까 이미 한국 영화 산업 전체가 그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었어요. 2014년부터 시작된. 그래서 제가 나서서 뭘 해결하거나 주장했던 거 전혀 없고요. 저는 이미 그렇게 정착된 시스템에 이미 이렇게 변했구나 돌아와 보니까 해오던 대로 그냥 한 겁니다. 봉준호 감독은 이미 정착된 시스템이라고 말했지만 표준 근로계약은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될지도 우려가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영화 제작 현장에서는 제작 편의대로 야근, 철야가 반복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2011년 임금과 업무 시간 등을 미리 정해놓고 일을 하는 표준 근로계약을 도입하라는 권고가 나왔고 영화 산업노조와 제작사, 배급사 등이 참여한 이행협약은 2013년에야 체결됩니다. 가장 먼저 표준 근로계약을 적용한 영화는 2014년 2월에 개봉한 관능의 법칙입니다. 제작사는 명필름, 메가폰은 권칠인 감독이 잡았던 영화입니다. 흥행 대작 중에서는 1,4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불러 모은 국제시장이 처음입니다. 이 영화는 JK필름이 제작했습니다. 윤재균 감독이 인터뷰 등을 통해 표준 근로계약에 따라 영화를 제작했다고 밝힌 이후 표준 근로계약은 영화계 전반으로 확산됩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표준 근로계약서를 쓴 비율은 74.8%였습니다. 초기 2013년 도입 협약이 체결된 뒤 5년 동안 4분의 3까지 늘었습니다. 이 조사는 제작 현장 기준이 아니라 제작 인력 기준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영화 스태프 4명 중 3명이 근로계약서를 쓴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표준 근로계약을 거부하는 25%, 대부분은 제작사 때문이었지만 최근 제작사의 거부 비율도 줄었습니다. 지난해 제작사의 거부는 전체 미적용 사례 중 절반 정도였습니다. 다른 사유로는 다른 일을 병행하기 위해 제작 인력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영화계의 표준 근로계약은 이번 기생충 사례로 더욱 확산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예산 영화일수록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크고 영화업계 전반의 처우 문제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표준 근로계약을 기본 제도로 안착시키고 영화 현장의 양극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보사 관련 소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어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체 환자에 대해 15년간 장기 추적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인보사의 안전성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인보사에 대한 환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보사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식약처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포 사멸 시험을 통해 44일 뒤 인보사 세포가 더 이상 생존하지 않아 암 유발 가능성이 적다는 점, 임상시험 대상자를 장기 추적 관찰한 결과 약물 관련 중대 부작용이 없었고 전문가 자문에서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다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 전체 투여 환자를 특별 관리하고 15년 동안 추적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오롱 생명과학 측에 대해 인보사 투여 환자들이 이상 반응을 보이는지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으로 하여금 모든 투여 환자에 대해 병임원을 방문하여 문진케 하고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은 인보사의 안전성과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며 문제 당사자인 코오롱 생명과학 측에게 이러한 조사를 맡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암이 유발할 수 있다는 그거보다도 지금 일단은 내가 지금 다리가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 있어가지고 좀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지금요. 식약처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필요하다면 식약처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보사에 대한 신뢰가 이미 사라진 터라 당국의 대책이 얼마나 환자들에게 다가갈지는 의문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얼마 전 국내의 한 쓰레기산이 외신에 보도돼 국제 망신을 산 일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는 물론이고 애초 배출자에게까지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의성에 있는 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허용량의 80배가 넘는 17만 톤의 쓰레기가 아직도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미국 CNN에까지 보도돼 국제적 망신을 당하자 의성군이 국비 등 53억 원을 들여 다음 달부터 쓰레기를 치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제도의 허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의성의 경우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가 세 차례 바뀌었는데 현재 폐기물관리법 규정은 종전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대행 사장을 내세워서 권리 의무를 승계시켜버리고 그리고 원래 책임이 있는 A는 A, B는 면책이 되고요. 그다음에 적발이 된 C 사장님은 재산이 없어서 실제로 처리 능력이 없는. 이를 막기 위해 폐기물 업체를 넘길 경우 권리 의무 승계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폐기물은 처리업체에 주로 책임을 물었지만 법이 개정되면 배출자 책임도 강화됩니다. 배출자가 그 위탁을 해도 그 처리는 끝나는 게 아니라 적정 처리될 때까지 책임을 지게 해서 만약에 그게 불법 방치됐으면은 그 원인 행위자 배출자를 색출해서 배출자 도로 가져가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처리로 얻는 이익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낮은 점도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을 불법 폐기물 처리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까지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 업자의 재산을 사전 가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 대집행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른바 번아웃 증후군을 직업적 증상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질병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직장에서 누적된 피로로 인해 매사에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현대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건강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도한 업무 후 극도의 피로로 인한 직장인의 의욕 상실을 병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 세계보건기구 WHO가 수십 년에 걸친 논쟁 끝에 이런 번아웃 현상을 직업 관련 증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의학적 질병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습니다. WHO는 번아웃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 직장 스트레스에서 오는 증후군으로 정의했습니다. 일에 몰두해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서 극심한 피로로 이어지고 결국 몸의 에너지가 번아웃, 즉 소진돼 버려 무기력함을 느끼는 게 주요 증상입니다.
이는 자기 직업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과 함께 부정적, 냉소적 감정을 키우며 업무 효율 저하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번아웃은 직업적 맥락에서의 현상을 의미하며 삶의 다른 영역에서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게 WHO의 설명입니다. 목표 수준이나 포부가 과도하거나 전력을 다하는 성격의 사람에게서 주로 나타나지만 현대 사회에서 수많은 직장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일의 강도와 양에 비해 충분한 휴식을 갖지 못하는 것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업무 시간 내에 일을 마치도록 하고 퇴근 후에는 집으로 일을 가져가지 않는 방법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새 질병 표준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효력을 갖게 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WHO 세계보건기구가 여러 가지 질병을 새로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게임 중독도 포함이 공식적으로 됐습니다. WHO는 총회 마지막 날인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등 70여 개 안건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번 분류 기준에서는 또 음란물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이른바 섹스 중독도 중독 질병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강박 증상, 그리고 수감 상태에서 일어나는 변화 등에도 질병 코드가 새로 부여됐습니다. 새롭게 분류된 질병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어제부터 현대중공업 노조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의 회사 분할을 반대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금요일 주주총회가 예정된 건물을 점거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노조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형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중공업 노조가 주주총회장 점거에 이어서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파업 이틀째인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대중공업 지부의 조합원들이 네. 이 주주총회장을 좀 점거하고 예. 회사로부터 이제 주주총회를 좀 중단하고 노조와 좀 대화하자는 차원에서 점거해서 수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 500명, 밖에도 한 1,500명 정도가 네. 지금 대기하면서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서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측은 노조원 60여 명을 불법 파업과 폭력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고요. 또 점거 시위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노조는 어떤 입장인가요? 예, 사실 이제 주주총회장을 점거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이제 폭력이 벌어진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오히려 이제 경비원들과의 이제 약간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에서 약간의 폭력이 벌어졌던 모습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예. 회사로부터 좀 의도된 폭력 모습이 좀 많이 비춰져서 사실은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좀 폭력에 좀 당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요구를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덮어버리려고 하는 회사 측의 의도에 저희들이 좀 제대로 좀 대처하지 못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쇠파이프와 시너 등을 반출하다가 압수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용도였던 건가요? 반출을 하다가 압수된 게 아니고요. 예. 원래 그냥 가지고 다녔던 건데 그게 왜 그랬냐면 네. 저희들이 시너는 원래 이제 이 현수막이나 이 깃발 같은 걸 이렇게 페인트로 쓸 때 네. 이걸 쓸 때 사용하는 거고, 그다음에 휘발유는 우리 이제 영상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전기를 사용하는데 거기 휘발유를 계속 공급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가지고 다녔던 거고요. 거기 파이프 같은 경우는 우리 천막 사용하는데 지진해나 다른 어떤 비용으로 사용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지금 마치 어마어마한 무기가 있는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예, 그 현대중공업 회사 분할 사태가 왜 발생한 건지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이
사실 저희들은 이제 대우조선 해양 인수를 이제 계기로 해서 이 법인 분할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이 이제 볼 때는 그냥 단순히 대우조선 해양 인수뿐만 아니라 예. 재벌의 이제 3세 경영 승계와도 다 연관돼 있다. 또 하나는 현대중공업의 이윤 착취 구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토대를 마련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법인 분할에 대한 문제를 노동자들이 나중에 이제 이 법인 분할이 잘못되게 되면 한국조선해양이라고 하는 것의 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네. 반대하고 있고요. 이 반대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여쭙겠습니다. 회사 분할이 이루어지면은 그 현대중공업의 기업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의 100% 자회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과정에서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현대중공업의 존속회사가 되고 현대중공업 기존의 여기 울산의 현대중공업은 신설 사업 회사가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많은 현금 자산은 한국조선해양으로 넘어가고 95% 이상의 부채는 신설 현대중공업으로 떠넘겨지죠. 예. 그래 되면 앞으로 임금 인상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굉장히 저희 노조로서는 협상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 회사가 빚을 갚느라고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 반납이나 또는 구조조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사실상 이제 이 서울로 이전하게 되면 네. 지금까지 이제 이 현대중공업의 모든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의사결정이나 모든 걸 하는 이 핵심이 서울로 가기 때문에 네. 사실상 울산은 빈껍데기 사업회사가 된다. 그래서 이게 결국 노동자들에게 더 큰 문제가 된다. 또 지역사회에서는 본사가 서울로 이전되기 때문에 지역에도 악영향이 미쳐진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뭐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법원이 31일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노조가 총회장을 봉쇄하거나 그 단상을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이런 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노조의 대응에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노동조합이 그동안에 이제 2017년도에 물적 분할을 막지 그때는 인적 분할이죠. 네. 그 인적 분할을 막지 못해서 나타났던 양상이 어떤 거였냐면 오일뱅크와 현대글로벌서비스를 현대중공업 지주사로 가져갔고 예. 현대중공업은 구조조정을 진행했거든요. 근데 그 구조조정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현대중공업 지주사는 배당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조합원들이 정말 반감을 많이 느꼈고 네. 이번에 또다시 법인 분할을 막지 못하면 더 많은 이윤이 빠져나가고 우리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말 주주총회장을 막아서라도 한번 이것을 제대로 한번 막아보자. 이렇게 주주총회 점거해서라도 막아보자라는 이 요구 때문에 통과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주총 전에 노사 협상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계속 좀 중단하고 협상을 하자고 했는데 회사는 계속 협상에 그냥 나와라. 주총회 날은 그대로 박아두고 네. 협상을 하자고 하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법인 분할을 반대하고 있는데 법인 분할을 인정하는 그런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다. 오히려 이제 저희들은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회사는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예. 협상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어떤 입장인가요? 대우조선해양도 사실은 이 부분에서 크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네.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인수가 되면 현대중공업이 인수를 하면 현대중공업은 좋고 대우조선해양은 안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현대중공업이 모든 걸 다 지휘 감독하기 때문에 양사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 이제 효율화 구조조정 그러니까 양사에 겹치는 사업들이 하나로 통일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구조조정이 필연적이다. 그래서 양사의 노조들이 다 반대하고 있고 이번
법인분할 주주총회에도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이 아마 파업을 하고 같이 연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의가 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균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 노조의 입장 전해드렸습니다. 사측 입장도 인터뷰 섭외가 되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지키기 위해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에서 우리 군이 기초 유해 발굴을 먼저 시작한 지 2달이 다 돼갑니다. 북한이 아직 호응을 해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뢰 제거와 기초 발굴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남측 철책선보다 북한군 초소가 더 가까운 비무장지대 안 최전방 감시 초소. 군사 분계선 남쪽 지역에서 지뢰 제거와 기초 발굴 작업이 한창입니다. 흰색 안전선을 친 구간은 아직 지뢰가 묻혀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 주황과 노랑선은 지뢰 제거를 마치고 기초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표시합니다.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해 한여름 날씨에도 육중한 보호장구 착용은 필수고 전사자 유해와 DNA가 섞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작업 중엔 늘 마스크와 장갑을 껴야 합니다. 거의 모든 발굴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고된 현장이지만 분단 이후 60년 넘도록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호국 영령들을 생각하면 한시도 손을 놓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이 호국 영령들의 희생에 의해서 왔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보답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항상 6.25 전쟁 기간 4차례의 치열한 탈환전이 벌어졌던 화살머리 고지엔 국군과 유엔군 등 아군 전사자 유해만 300구 넘게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1일부터 지금까지 약 60일 동안 국군 전사자 추정 완전 유해를 비롯한 뼈조각 325점과 미군 방탄복, 중국군 방독면 등 유품 2만 3천여 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DMZ 안에서 이 출입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개발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사람의 흔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6.25 당시 때 그 모습 그대로 유품과 유해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고 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은 지난달 1일부터 공동 유해 발굴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2달 가까이 우리 군의 반쪽 작업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동 발굴 시한인 10월까지 무심한 시간만 흐르는 가운데 북한은 여전히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초점은 협상에 있다며 북한의 최근 발사에도 대화의 문을 다시금 열어뒀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나흘간의 일본 방문을 마치고 백악관에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 북핵 문제를 비롯해 별다른 질문도 답변도 없었습니다. 대신 국무부 브리핑에서 북한의 이달 초 발사 문제가 재차 거론됐습니다. 북한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냐는 질문에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원칙론으로 응수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 WMD 프로그램은 유엔 제재 결의와 충돌한다는 것. 하지만 방점은 협상에 뒀습니다. 미국 정부의 초점은 북한 WMD 프로그램의 평화로운 종결을 위한 협상이라며 협상이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발사 논란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발사는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My people think it could have been a violation, as you know. I view it differently. 탄도미사일 발사로 명백히 결의 위반이라는 강경파 볼턴 보좌관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외교적 관여를 내세운 겁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방일 행보에서 스스로의 위험을 깎아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동맹 일본의 위협이 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미를 축소하고 대선 경쟁자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북한의 비난에 동조한 것 등을 두고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 재선에 시동을 걸며 북한의 유화적인 입장을 이어가면서도 협상에서 양보할 기세는 없어 북한이 얼마나 호응할지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여야 대치전선의 외교부 기밀 유출 그리고 민주연구원장과 국정원장의 회동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여의도 훈장, 정치 구단으로부터 중요 사안에 훈수를 청해 듣는 더 훈수 정치, 오늘 이 사안으로 얘기 나눠봅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국회 파행 상태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6월 국회는 법에 규정돼 있죠, 열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야 다 공이 이건 훈시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물론 국회는 정기국회 이외에는 예. 훈시 규정이죠.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자기들이 얘기하는 안보, 네. 민생, 경제 총체적으로 문제인데 네. 한국당에서 언제까지 국회를 벌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원내 지도부들에게 만약 한국당이 계속해서 국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단독 국회 수립하자. 지금 현재 5.18 특별법 개정안에 166명의 의원들이 서명했습니다. 예. 만약 바른미래당에서 일부가 호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1석이 넘어요. 네. 그렇다면은 국회를 소집해서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부터 모든 것을 토론해 나가고 네. 지금 현재 예결위원장의 임기가 어제부로 끝났습니다. 네. 물론 원 구성할 때 바로 한국당이 예결위원장을 갖기로 돼 있지만은 네. 우리 스스로가 선출하자. 그래서 추경부터 심의하면은 한국당이 들어오지 않을 수 없다라고 네. 했는데 상당히 지금 한국당 원내 지도부에서는 국회로 들어오려고 명분을 찾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이번 주 내로 적당한 합의가 돼서 내주에는 국회가 정상화될 것이다.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합의 안 되면은 단독 국회라도 소집해야 된다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 단독 국회는 한국당을 뺀 4당 국회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은 이미 4당이 합의했던 거고 예. 그 자체는 5당이 합의했던 거예요. 네. 한국당이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결위원장도 4당이 합의해서 뽑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면 국회 이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네. 국민들이 잘못하면요. 촛불이 국회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 들어오면이라고 하셨는데 그 시점이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가 장애투쟁하고 나서 이제 국회는 안 들어오고 정책투쟁한다라고 했습니다. 예. 국회가 가장 야당의 강력한 투쟁 장소이지만은 특히 정책 투쟁을 광화문에서 대구, 부산에서 합니까? 그건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따라서 그러한 정책 투쟁을 위해서도 국회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 한없이 버리면은 국회를 포기할 수 없지 않느냐. 하려고 하는 국회의원만이라도 하자. 네. 저는 그래서 빨리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기다려서 안 되면은 4당이 그냥 열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가 예, 마지노선이다. 예. 법에는 6월 1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열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시점을 넘겨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기밀 유출,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유출됐는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조금 윤색을 해서 공개를 했는지 그건 모릅니다만 여하튼 기밀이 유출됐다는 문제로 여야가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일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5월 7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일 밤 10시쯤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가 이루어지고요. 약 35분간 통화가 진행됐습니다. 이때 청와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 발사체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또 대북 식량 지원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뒤늦게 알려졌습니다만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한 미국 대사관, 주미 한국 대사관에 K모 참사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대북 식량 지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이 맞는지를 물었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관련 정보들도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강효상 국회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5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그때 때를 맞춰서 한국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주장 신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답을 했는지 등등도 구체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통화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원칙적인 입장과 함께 전반적인 내용에 오류가 있고 방한과 관련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하도록 한미 간에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강효상 의원 본인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16일에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6월 말 방한 예정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그리고 여당에서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국가안보 기밀 누설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나왔고요. 또 이어서 청와대도 외교 기밀이 유출된 내용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이에 맞서서 한국당은 구걸 외교, 굴욕 외교의 민낯이 들키자 공무원에게 책임을 넘긴다는 비판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기밀 유출은 아니고 오히려 이걸 가지고 야당 죽이기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한국당의 대응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국당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강효상 의원은 후배 외교관 죽이고 우리나라 외교관 죽이고 자기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엄호하면은 한국당도 죽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보수를 표방한다고 하면은 모든 것을 미국과 궤를 같이 하는 거고 국가 기밀을 최우선으로 보호를 해야 됩니다. 한미 양 정상 간에 이러한 통화 내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사실대로 밝히는 것은 중대한 기밀 누설이고 우리 외교를 망치는 거기 때문에 특히 한미 관계를 망치는 일이고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와대에서는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청와대가 부인 잘한 거예요. 만약 이것을 인정을 하면은 세계 어느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과 전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했지만은 이건 단호하게 발본색원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정부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단 보건복지부 과장이 언론에다 문건을 유출해서 그때 제가 직접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파면에 준하는 인사조치를 해라 했더니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떻게 과장 문제까지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비서실장이 지시해서 발표하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좋다. 그러면 장관 당신이 사표 내라. 이렇게 했더니 그 과장을 인사조치해가지고 김대중 정부에서만 문건 유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2년간 많은 문건이 유출됐어요. 특히 강효상 의원만 하더라도 이번이 3번째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2년보다도 나머지 3년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단호하게 조치해서 일벌백계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단속하는 것이 또 대통령이 하실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외교관은 뭐 공무원이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지금 고발이 됐으니까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가지고
뭐 기소 여부는 검찰에서 결정하겠지만은 예. 만약 기소된다고 하면은 사법부에서 판결할 일이다. 예. 본인이 지금 아니다. 뭐 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뭐 한국당은 공당이기 때문에 꼭 뭐 기소 여부나 또는 뭐 형이 확정된 뒤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전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사안의 당연히 중요함에 사전 따라서. 조치를 해야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한국당이 엄연한 이러한 사실을 두고 강효상 의원을 비호하면은 예. 한국당도 국민들로부터 죽게 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 자, 일단 강효상 의원은 친한 후배로부터 좀 뭐라고 할까요? 가볍게 들은 얘기라는 주장인 것 같아요. 상식적인 얘기를 확인한 수준이다. 근데 또 K 참사관 후배라는 사람은 30년간 연락이 없었던 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네. 제가 그 공무원도 그 K 외교관도 잘못이에요. 어떻게 됐든 그러한 국가 기밀을 국회의원한테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예.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선배라는 국회의원이 꼬셔가지고 이런 걸 알아가지고 네. 또 발표하고 이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심지어 정상 간에 미국 대통령하고 우리 대통령이 얘기한 것을 밝히는 것은 옳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외교관도 잘못이고 네. 강효상 의원도 잘못이니까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게 그 뭐 법적 우려야 기밀 유출 그리고 또 공직 기강의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 또 일반 또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이 이런 부분에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후배를 이용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당연히 그랬죠. 그 후배가 뭐 신입생 환영회 때 만나고 미국 와서 잠깐 봤다는데 예. 밥 한 끼 사주고 후배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네. 그런 구렁텅이로 완전히 끝난 거 아니에요, 저분은? 강효상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검찰을 수사를 해서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예. 사법부에서 판단을 받아봐야지만은 네. 외교관 후배는 당장 징계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네. 후배를 키워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나쁜 짓으로 인도해가지고 망치는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난 9일에 강 의원이 기자회견하고 후배가 그렇게 쓸 줄은 몰랐다고 이제 전화를 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강 의원 입장은 안 나왔나요 아직? 그건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이 오늘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대통령 입장을 잠깐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네. 일단 뭐 당사자 K 참사관이 공익제보는 아니라는 입장을 사실상 밝힌 거니까 공익제보 논란은 이제 없을 것 그 같고요. 내용도 공익제보가 아니에요. 네. 예. 그리고 지금 대통령 발언 보면은 기밀 유출을 비호하는 정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국당이 바로 비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발표에 대해서 입장 발표에 대해서 한국당은 정쟁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비판 입장을 냈던데요. 정쟁을 진두지휘하는 게 아니라 예. 문재인 대통령이 참 근자에 와서 가장 단호한 모습을 보인 잘한 조치입니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만약에 네. 저걸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은요.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어떤 나라 정상이 우리 정상하고 얘기하겠으며 네. 특히 한미 간에 외교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알 권리, 네. 공익제보 이런 걸 지적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한 것은 잘하셨고 네. 이것을 정쟁을 일으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한국당은 또 망치는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국당이 지금 보면은 이른바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한국당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전 정부에서 외교 고위 관료였던 분들도 한국당이 잘못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여론의 압박이 될 수 있는데 한국당이 입장을 선회할까요? 선회해야 되지. 선회하지 않으면은 네. 자기들이 손해입니다. 망치는 길이라니까요. 네.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은 예.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재발을 하지 않겠다라고 국민한테 말씀을 해야지. 자꾸 비호하면 죽는 길이고 망치는 길이라니까요. 지금 오죽하면은 예. 보수 인사들이나 전직 외교관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장을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훈수를 하시는 건데 일종의. 근데 예상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과연 바꿀까? 저는 바꿀 겁니다. 바꾸지 않으면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기 위해서 입장을 죽는 바꾸고 싶다. 거예요. 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떠나면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나 이것이 무슨 민주주의 원칙이랄지 이런 거라 하면은 끝까지 갈 수 있지만은 네. 엄연히 범죄 사실이고 네. 국가 기밀을 유출했고 또 국민을 속였다고 하면은 이것은 황교안 대표가 깨끗하게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네. 이러한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국민한테 선언하면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나 사법부의 조치가 있기 전에 한국당에서 먼저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은 정치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이 사는 길이다. 예. 제가 이것도 훈수해 줍니다. 그 어떤 조치가 적당할까요? 어떤 조치를 취하면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국민 또는 정가에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인정하고 사과하고 네. 재발 방지 약속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강효상 의원에 관해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네. 책임지고 의원직을 사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최소한 출당 조치, 제명 조치를 하는 것이 국민들을 납득하는 길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출당 조치는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당이 뭐 그래서 그런지요. 이 사안에 이렇게 논쟁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그 양정철 서훈 회동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세를 취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사람의 회동은 사적인 만남입니까? 아니면 한국당이 의심하는 그런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왜요? 세 사람이 만났어요. 기자하고 만났어요. 네. 대단히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만은 노정면 기자도 기자예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공직자는 아무리 가까운 기자여도 기자는 기자이기 때문에 예. 말을 조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MBC 김현경 아주 대북 전문 기자인데 저도 예. 잘 알아요. 네. 한 번씩 만나서 의견도 교환해요. 네. 기자 앞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저하고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할 때부터 함께 다녔습니다. 아, 서훈 원장이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저도 한 번씩 만나도 정치에 대해서 정자도 꺼내는 분 아니에요. 그분이 만약에 정치 개입에 대한 잡음이 있었다고 하면은 언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국정원장 된 게 2년이 됐는데 예. 국정원에서 과거 국정원에서는 원장들이 취임하고 나서 정치 개입되는 것을 저도 7가지를 잡아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의 신정치 개입 7가지 사례 이걸 발표해가지고 한겨레 신문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예. 하나도 없잖아요. 못 잡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철두철미하냐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시하셔서 예. 서훈 국정원장이 제가 목포 국회의원입니다. 목포에도 국정원 아이오가 네. 있을 건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전에는 봤고요. 옛날에는 봤고. 옛날에는 보죠. 네. 물어보러 와요. 네. 그러면 제가 호통쳐서 보냈는데도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의원회관에도 출입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한국당 의원들 한 번이나 국정원 아이오가 와서 뭘 물어봤는가? 의원회관에 언론사에 출입하는가? 이것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현재의 국정원에서는 정치 관계를 하지 않는다. 예. 그러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과거 저만 하더라도 예. 국정원, 경찰, 검찰, 기무사, 북새청 다 받으니까 가령 홍길동 하면은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청와대도 어렵다. 답답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니 하나도 안 잡혔잖아요. 네. 그리고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단독 독대냐 아니면 사람이 정말 그 배석자가 있었냐 이 이제 논쟁이 있다가 김연경 기자가 본인이 이제 나오면서 그 부분은 이제 논란이 없어졌는데 지금 양정철, 서훈 두 사람이 재수회 멤버라는 그런 이제 보도가 일부 매체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재수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저도 들어보기는 했지만은 그것이 활동한다는 것은 몰랐어요. 문재인 대통령 네. 선거 전에 네.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한테 패배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함께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끼리 뭐 정치권은 지금도 모임 하거든요. 예. 그 모임을 가졌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그러한 모임을 가졌다. 정보통인 저도 못 들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재수가 대통령 선거 재수를 의미하는 그렇죠. 거군요. 문재인의 재수. 네. 재수에서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임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 만약에 비선으로 활동하면서 정부 정책이나 국정 운영에 개입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사람 모이는 것이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서훈 원장하고 양정철 원장이 정치 얘기를 하려고 했으면 왜 김연경 기자하고 함께해요? 둘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훈 원장도 그렇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그렇고 좀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당연히 이런 지적도 그렇죠. 나옵니다. 예,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과거 국정원장이나 청와대 비서실장이나는 네. 각 호텔에 방이 하나씩 있었어요. 여러 호텔에. 네. 저도 그랬어요. 아, 그러셨군요. 거기서 중요한 손님을 외부 인사를 만나려면은 대중식당에 못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다 노출이 되니까. 예. 그래서 호텔 방에서 룸서비스 시켜가지고 식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때는 호텔 측에 부탁해가지고 CCTV도 다 꺼버리라 한다고요. 우리 출입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지금은 아마 지나치게 민주주의 하는 것 같아요. 그것마저도 없으니까 밖에서 식사하다가 걸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건 좀 복원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민주주의와 민주화와도 무관하게 서훈 국정원장은 정보기관의 수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주변에서 국가 이 정보기관의 수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누군가 감시하고 취재를 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보고 있었는데 그거를 국정원에서 모를 수 있나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 양 원장이 식사를 함께 하자 예. 하니까는 서훈 원장이 김연경 기자하고 약속돼 있는데 함께 하자. 네. 그래서 김연경 기자는 대북 전문 기자로 진짜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서훈 원장이건 예. 양정철 원장이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론 보도 보면은 서훈 원장인데 김연경 기자를 함께 한 것 아닌가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 저는 그렇게 해석했고 거기서 어떻게 제가 노정면 기자하고 예. 친하지만은 우리 당 사람하고 또 누구하고 만나가지고 정치 얘기를 옆에 있는데 하면은 기자는 쓴다니까요. 네. 그때는 안 써도 딱 기록해놨다 나중에 나와요. 그건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서훈, 양정철 두 네. 분의 지적 수준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는 김연경 기자와 서훈 원장은 당연히 그러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함께 만난 것 아닌가. 네. 그래서 정치 얘기는 단연코 할 수 없었다. 예. 또 그러니까, 서훈 원장은 안 한다. 예. 이게 이건 제가 그 보장합니다. 질문을 드린 게 사적인 만남인 경우에는 주변에서 뭐 이렇게 쳐다보고 취재하고 해도 국정원에서 뭐라고 제재, 통제를
안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이제 보안 문제를 이제 지적하는 보도들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국정원장이나 양정철 원장도 사적이 어디 있어요. 네. 그 자체가 공적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양정철 원장이 기자가 왜 내 개인을 따라다니냐 네. 하고 불평을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현재는 네. 대한민국 기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양정철 원장을 취재하고 싶은, 그러니까 기자가 따라온 건 당연한 것 아니냐. 예.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예. 그리고 방송에서 얘기했더니 재방송 봤는지 안 하더라고요. 그건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정원장도 양정철 원장도 더 조심해야 되지만은 네. 저는 그러한 그 소통하는 방 같은 것을 하나 좀 있어야 된다. 제도적으로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때로는 낫다. 네. 과거 것이 훨씬 좋을 때가 네. 있더라고요. 제 질문에 답을 계속 안 해주시고 하여튼 국정원장이 사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 취재하고 이렇게 접근해도 국정원이 통제 안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 있는 수행원들이 반드시 따라다니니까 네. 기자들이 쫓아 들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외곽 취재는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외곽 알겠습니다. 취재는 할 수 있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기현 대표가 말씀하시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민생입니까? 아니면 대권 노름입니까? 국회에 복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장애투쟁 시즌2로 가시겠습니까? 국회는 파탄 내고 말로만 민생을 거듭 얘기하면 또 입법과 예산을 거론하면 그것은 전형적인 위선의 정치입니다. 한기현 대표가 말씀하시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민생입니까? 아니면 대권 노름입니까? 음지에 머물며 소리 없이 헌신해야 할 자리가 국정원장입니다. 여당 선거 전략을 설계하는 곳이 바로 민주연구원장입니다. 이들이 마치 지하 선거 벙커와 같이 여론을 움직이고 선거를 기획하고 있는 것 아닌지 정치 퇴보의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치 지하 선거 벙커와 같이 선거를 기획하고 있는 것 아닌지 정치 퇴보의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국을 위한, 조국에 의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사랑 인사였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된 인사 참사의 주역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중 조국 민정수석이 몸통이고 조현옥 인사수석이 깃털이라는 것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한숨을 쉬든 말든 앞으로도 인사를 잘해볼 생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국을 위한, 조국에 의한 조국 사랑 인사였습니다.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미세먼지 시대, 이상적인 청소기의 조건. 강력한 흡입력과 미세먼지 차단력의 공존. 삼성 제트. 27개 에어홀 제트 사이클론으로 해결하다. 초강력으로 미세먼지까지 빨아들이고 강력한 미세먼지 배출 차단까지 동시에. 건강한 청소의 시작. 삼성 제트. 괜찮았던 김 부장님 괜찮아져 왔잖아요. 천만다행 삼성화재라서 천만다행. 당신의 봄 삼성화재.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오늘 오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관련된 전직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은 근거 없는 소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외교 기밀 유출에 대해 사과하고 공직기강을 세우는 계기로 삼으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정상통합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불법 폐기물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률을 개정해 폐기물 배출자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고 폐기물 불법 처리로 얻은 이익에 최대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진 이른바 신림동 무단 침입 시도 CCTV의 용의자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보물급 고지도와 양녕대군이 직접 쓴 숭례문 목판을 회수하고 골동품 유통업자 2명을 불구속했습니다. 적발된 업자는 고지도를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벽지 안에 몰래 숨겨놨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과거 검경 수사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가 오늘 오후에 발표됩니다.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와 검찰 인맥 사이의 유착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과거사위원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오늘 심의를 거쳐 수사 촉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김학의 사건 최종 조사 결과 몇 시쯤 발표됩니까? 네, 오후 4시 반에 법무부에서 발표됩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김 전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 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이 사건에 대한 본조사를 권고했는데요. 13개월 만에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 3월에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수사 외압 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고, 그러면서 검찰 수사단이 꾸려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윤중천 씨 등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윤 씨는 강간치상과 무고 혐의로 구속돼 있습니다. 김학의 그리고 윤중천, 이 과거의 처벌을 피해간 인물들이 앞서 나온 수사 공고 이후에 검찰에 구속이 됐죠. 최종 조사 결과에는 추가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겠습니까? 네, 대검 진상조사단은 과거사위에 1000쪽 넘는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윤중천 씨와 검찰 인맥 사이의 유착 정황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가 수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모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한 전 총장에게 여러 차례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강원도 원주별장에서는 지난 2005년 한 전 총장이 인천지검에 근무할 당시 명함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단은 2011년 윤 씨가 연루된 이른바 한방천하 분양 사기 사건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씨의 건설사가 한약재 전문상가 분양 시행을 맡았는데 허위 광고로 분양자들을 끌어모으고 개발비 70억 원을 빼돌렸다며 송사에 휘말렸습니다. 당시 윤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한 전 총장에게 수사관의 조사가 편파적이니 검사에게 수사받게 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는데요. 이후 조사에서 실제로 진정이 받아들여졌고 검찰이 3차례 수사했는데 결론은 모두 무혐의였습니다. 한 전 총장은 윤 씨와의 유착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으니 법정에서 보자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윤 씨와 유착 의혹이 있는 검찰 간부들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직은 과거사위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과거사위는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뒤 김 전 차관 외에 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할지 결론 내릴 방침입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처럼 검찰에 직접 수사를 권고하는 조치는 없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또 과거사위는 조사단 보고서를 토대로 김학의 사건에 대한 과거 수사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등도 정리해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과 고 장자연 씨 사건 등 모두 17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여왔습니다. 내일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1년 6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어제부터 SNS를 통해 퍼진 이른바 신림동 무단 침입 시도 CCTV 영상에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던 중 우연히 본 여성을 뒤쫓아간 건 맞지만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용의자 진술, 성폭행 의도가 아니라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한 겁니까?
네, 서울 관악경찰서는 오늘 아침 7시쯤 주거침입 혐의로 30살 조모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씨는 어제 새벽 서울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는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주변을 서성이다가 현장을 떠났습니다. 복도에 설치된 CCTV에 이런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고 경찰은 이를 단서로 탐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조 씨는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신림역 인근에서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집까지 뒤따라가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성의 집까지 따라간 것까지는 인정했지만 성폭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경찰 수사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누가 올린 영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SNS를 중심으로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유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피해자의 친구가 올린 것으로 알려진 이 영상의 길이는 1분 20초 분량입니다. 현관문이 닫히려 할 때쯤 한 남성이 갑자기 나타나 문을 열려고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자 이번엔 문고리를 돌려보기도 하고 범행 이후 집 앞을 계속 서성이는 장면까지 담겼습니다. 이 영상을 본 많은 누리꾼이 조금만 늦었어도 아찔한 상황으로 이어질 뻔했다며 공분했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영상 속 남성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지금까지 2만 3천여 명이 청원에 동참했습니다. 현재 조 씨가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버티는 만큼 이 CCTV 영상만으로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은 우선 조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하고 피해 여성을 뒤쫓아간 이유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 식당 벽지를 뜯어냈더니 오래된 세계 지도가 나왔습니다. 영화도 아니고 다른 나라 얘기도 아닙니다. 도난당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보물급 세계 지도가 25년 만에 이렇게 회수됐습니다. 골동품업자가 내다 팔려고 식당 벽지 뒤에 숨겨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한 식당. 경찰 수사관이 벽지를 뜯어내고 빛바랜 종이를 조심스럽게 꺼내듭니다. 25년 전에 도난돼 행방을 할 수 없었던 보물 1008호 만국전도입니다. 제작 시기는 17세기 중반 조선 현종 때로 국내에서 만든 세계지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겁니다. 세계지도 계열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그 민간에서 필사된 그리고 당시 조선 지식인들의 세계관을 알 수 있는 골동품업자 A씨는 작물로 거래되던 지도를 사들인 뒤 자신의 식당에 숨겨놨습니다. 집에서는 보물급인 조선 후기의 고서적 100여 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 회수된 전정료를 통해서 남 박두대 선생이 갖고 있었던 사상성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업자 B씨는 조선 초기 양녕대군이 직접 쓴 숭례문 목판을 남몰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8년 숭례문이 불탄 뒤로 단 하나만 남아있는 숭례문 목판입니다. 목판들은 이렇게 허름한 비닐하우스 창고 안 다른 골동품 사이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시는 못 찾을 줄 알았던 선조의 유산을 품에 안게 된 후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 종족으로서 이것이 커다란 조상의 하나의 얼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찾게 됐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을 형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골동품업자들은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몰래 숨겨왔던 문화재를 팔려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10년만 지나고 물건을 내놓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절도범 처벌은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문화재는 숨기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경찰은 다시 찾은 문화재를 원래 주인인 후손들에게 돌려줄 예정입니다. 또 도난 뒤 아직 회수하지 못한 국가지정 문화재 12점은 문화재청과 함께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사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회동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격렬한 공방전이 거듭되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의 평행선 그대로인 거죠?
네, 민감한 사안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국회 정상화는 멀기만 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한미정상 통화 유출권을 국가기밀유출,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방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고 외교부와 별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렇게 한미동맹 훼손을 우려하던 한국당이 외교안보를 위협하고도 국민의 알 권리로 물타기하려 한다면서 언어도단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제19 감싸기를 멈추고 강효상 의원을 출당, 제명 등 엄정 조치하라고도 압박했습니다. 물타기로 책임을 어물쩍 넘어가려는 행태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외교무능 등 사안을 왜곡하려는 시도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한미동맹을 정쟁에 끌어들여 훼손하려 한 그 본질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거듭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네, 논란의 당사자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야당 의원 탄압이라는 입장을 낸 데 이어 지금 진행 중인 의원총회에 등장했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여당의 각종 문제 제기와 외교부 고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 의원총회에서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회동을 선거 공작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하선거 벙커 같은 곳에서 여론을 움직이고 선거를 기획하는 건가 싶다면서 북한 전문 기자까지 동석했는데 내년 총선에서 북풍 정치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서훈 국정원장이 정치 중립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어제 고발에 이어 즉각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정보 권력자와 민주당 내 최고 공천 실세, 총선 전략가의 어두운 만남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선거 공작의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 살생부, 뒷조사, 사찰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네, 공교롭게도 민감한 사안을 놓고 여야가 공수를 반복하는 형국인데 이래저래 당분간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어제 정부가 도심공원으로 선정됐다가 그대로 방치된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예산 1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원 일몰제 대책이 나오자 지자체들은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성준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에 있는 반송공원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주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 시내 이런 데 다른 데도 공원이 많이 있겠지만 여기 특히 공원이 깨끗하고 또 집하고 아주 가까워서 매일 이 시간 되면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450억 원을 들여 공원 사유지를 모두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지방채 이자 지원율을 높이는 이번 대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 도심에 있는 범어공원은 사정이 다릅니다. 땅값만 1,300억 원, 지자체가 매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대구시의 장기 미집행 공원을 다 살 때 한 1조 5천억 정도가 들어야 되는데 매입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많다. 지방채 이자라도 100% 다 지원해서 지방채를 다 갚을 때까지. 공원 일몰제에 적용을 받는 전국의 공원 부지를 보상하는 데만 40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은 지자체 살림으로는 어림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지원해준다 이런 거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부담을 해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좀 현실성이 낮은 대안이 아닌가. 지자체들은 중앙정부가 공원만 지정해놓고 조성 부담은 지자체로 떠넘겨 생긴 문제라며 국비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코오롱 인보사는 2015년부터 3년 동안 82억 원의 정부 R&D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관련 규정상 성과 불량이나 거짓, 부정 행위가 드러나면 국고 환수가 가능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코오롱 인보사는 정부의 글로벌 첨단 바이오 약품 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됩니다. 이 사업은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절반씩 부담해 3년간 총 8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오롱 생명과학은 2015년 29억 1천만 원, 2016년 28억 원, 2017년 25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종료돼 올 상반기 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평가에서 불량 과제로 결론이 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량 과제는 평가에서 R&D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과제 수행도 불성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연구 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중앙행정기관 평가에서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되면 해당 연도 출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 개발이 수행됐다면 부정행위가 이뤄진 연도부터 적발된 연도까지 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과제 선정 과정에 부정이 개입됐다면 수행기간 지급한 모든 출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국고 환수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중간에 그 보고서를 작성했을 텐데 그럼 이 부분도 당연히 거짓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고 환수뿐만 아니라 연구 과제에 참여한 연구진들도 만약에 거짓 보고서 작성이 확인되면 책임 소재를 따져서 법적 처분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조만간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출연금 환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국민 혈세까지 투입되며 꿈의 신형으로 불리던 인보사가 거짓말 치료제로 드러나면서 정부 지원금을 토해낼 상황에 몰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외 노조 통보 직권 취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정교조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법외 노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정호 전교조 위원장은 각계에서 법외 노조 통보 직권 취소를 촉구했지만 정부는 귀를 닫았다며 현 정부는 더는 촛불 정권이 아니라고 규탄했습니다. 전교조는 다음 달 12일 조합원들이 단체로 조퇴와 연가를 내고 참여하는 전국교사 결의대회도 계획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갈 전망입니다. 학교 안 재단 이사장실 부근 특별 교실입니다. 일반 가정집과 다름없었습니다. 학교 교실이 개인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 결과 예상할 수 있는 비리란 비리는 다 있습니다. 지금 현직 교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세게 말씀드리기가 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쓰셔야 되니까. 2009년부터 19년까지 학교 물품대금, 구입대금을 과다 계상하거나 허위 공사계약 등의 방법을 통해서 매월 완산 중학교로부터 500만 원씩 총 5억 원, 그다음에 완산 여자 고등학교로부터 매월 800만 원씩 총 7억 원 상당을 횡령했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교직원을 마치 근무한 것처럼 분류해서 8천만 원 횡령, 급식비에서도 설립자가 자신이 필요한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2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교감, 교장 승진과 관련해서 1인당 2천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을 수수, 그리고 기간제 교사 채용이나 그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총 700만 원을 수수했습니다. 정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최저 6천만 원부터 1억 원까지 학교에 태양광이 있다며 그거를 이 횡령한 돈으로 설립을 하고 설립 사업주는 재단 이사장의 아들, 현 재단 이사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매달 수익은 자기가 먹는 거고.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저희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부분인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국가에서 지급하는 교육복지비 중에서도 허위 강사료를 가정하거나 물품 구입 대금을 과다 계산하는 방법으로 5천만 원 정도를 횡령을 했습니다. 이 가족들은 전부 다 외제차 탑니다. 설립자, 처, 그 딸 다 외제차야. 좀 궁금증 생기는 거 없어요? 이런 것들이 왜 통제가 안 됐을까? 재단 이사의 상당수가 재단 이사장의 친인척, 친구, 이 학교 교장들이에요. 근데 이 학교 교장들은 뭐다? 돈 주고 교장 요구한 거잖아. 다 짜고 치더라도 외부 정기적인 어떤 감사나 이런 데서 노출이 안 됐었는데 저도 좀 의아해요. 왜 이게 노출이 안 됐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도 자유롭지 못하고 교육청이나 시민단체, 이 기자분들도 자유스럽지 못하죠. 다 똑같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이 붕괴된 거죠. 물러나서도 정권을 휘두를 수 있다는 그 제도적 장치가 굉장히 황당하죠. 사실은.
내가 너무 긴장을 놓고 저걸 하고 있다면 왜 한숨을 쉬고 그러시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다는 뉴스 오늘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WHO 가입국이기 때문에 2022년부터는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국내 게임업계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어린이가 게임할 권리, 자유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한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지 팩트Y가 확인해봤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31조는 자유로운 놀이와 문화활동을 보장합니다. 게임 업계는 이를 근거로 게임 중독의 질병 코드가 부여되는 것을 아동의 권리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협약 전체를 놓고 보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3조,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줘야 한다. 6조,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게임에서 비롯된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유엔 아동협약을 더 크게 위반하는 셈입니다. 게임 업체가요. 그렇게 말하면 정말 안 되죠. 왜냐하면 아동권리협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얘기하고 그 31조항만 딱 해놓고 이게 아동권리를 위배한다는. 세계보건기구와는 달리 미국 정신의학회는 행동과 관련된 중독으로 도박만을 인정합니다. 게임 중독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신의학회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게임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구체적인 9가지 증상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좀 더 구체화하면 언제든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용역 보고서입니다. 게임 중독에 질병 코드를 부여할 경우 게임 시장이 3년 동안 11조 원 넘게 쪼그라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1년부터 시행된 청소년 야간 게임 금지법, 이른바 셧다운 제도에 따른 매출 감소 규모를 근거로 추산한 결과입니다. 1980년 미국에서 흡연 중독이 질병 코드로 지정됐을 때의 담배 매출 감소폭을 근거로 계산하면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보고서 역시 비교할 만한 선행 연구가 미비하다고 시인하고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 게임업계 매출 감소액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게임의 질병이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지면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게임 관련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일부터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앞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당연직 1명을 제외한 8명 전원을 교체했습니다. 정부의 이른바 속도 조절 의지가 어느 정도 관철될지 주목됩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노사가 맞서면서 9명의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부는 공익위원 9명 가운데 당연직인 고용노동부 간부를 제외한 외부 공익위원 8명을 모두 바꿨습니다. 외부 공익위원의 교체는 기존 위원들이 지난 3월 한꺼번에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새 공익위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새 진용으로 첫 전원회의를 열어 본격 심의에 들어갑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언급한 데 이어 관계 장관들도 잇따라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둘째, 경제 주체들의 부담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장에서의 수용성 등 3가지 요소가 충분히 감안되어 결정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중소기업계는 아예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런 최저임금 억제 정책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제대로 최저임금조차도 적용받고 있지 못하다는 게 현실이었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10여 차례 회의를 열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순쯤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노사의 격렬한 대립 속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장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기존대로 환율 관찰 대상국, 제재 직전의 단계로 분류했습니다. 한미 교역에서 한국 흑자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미국이 볼 때 한국의 외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제재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 재무부는 외환 정책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하반기에 우리나라를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희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가 올해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9개 나라가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습니다. 관찰 대상국은 실제 제재가 가해지는 환율 조작국의 전 단계입니다. 관찰 대상국 지정 기준은 모두 3가지.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매수 개입 등입니다. 이 가운데 2개를 충족하면 관찰 대상국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3가지 기준 중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2% 초과에만 해당돼 3년 만에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빠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남게 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하반기 보고서 발표 시점에 현 상황을 유지하면 한국을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말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외환정책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극심한 무역 갈등을 겪으며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던 중국은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해 한숨을 돌렸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중국의 환율 문제와 관련해 강화된 관여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면밀히 주시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여름의 대표 과일 가운데 하나인 복숭아가 벌써 출하되고 있습니다. 하우스에서 재배한 복숭아입니다. 올해는 냉해 피해를 덜 입어서 지난해보다 복숭아 수확량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가 달콤한 복숭아 향기로 가득합니다. 겉보기에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복숭아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농민은 혹시라도 복숭아에 흠집이라도 날까 조심스럽게 수확합니다. 일반 밭에서 재배하는 복숭아는 7월 초에 출하되지만 이곳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다 보니 출하가 2달가량 빠릅니다. 이번 겨울에 열풍기 등으로 하우스 내부 낮 기온을 섭씨 23도로 맞추고 밤에도 섭씨 12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출하 시기를 앞당긴 겁니다. 하우스는 일조량이 좋아서요. 과도 크고 그리고 수확 시기도 좀 빨라졌고요. 노지도 작년에 춥지 않아서 동해도 안 입고 모든 게 잘 되고 있어요. 무엇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복숭아 수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와 달리 냉해를 덜 입은 데다 일조량 등 기상 여건도 좋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복숭아 가격이 다른 과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고 출하 기간도 짧아 재배 농가도 늘었습니다. 복숭아의 경우 올해는 지난해보다 냉해 피해를 덜 입어 수확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름의 대표 과일 가운데 하나인 복숭아. 올해 복숭아는 작황도 좋고 당도도 높을 것으로 보여 본격 출하되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맑은 하늘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며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내일도 계속된다고 하는군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난지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기온이 많이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따뜻한 서풍이 유입되고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6.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나 높아서 무척 더운데요.
특히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게 치솟았습니다. 현재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 보이고 있으니까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남 지역은 벌써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습니다. 대구 달성군의 기온이 30.6도까지 올랐고요. 공식 기록으로는 합천이 29.9도, 경주 29.8도, 진주는 29.1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26도, 대전과 광주 27도, 강릉은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맑고 더운 날씨 속에 대기는 더욱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경북 내륙과 대구에는 건조주의보가 확대 발효되었고요. 강원 영동 지역에는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초속 10m 안팎의 강풍까지 불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초여름 더위는 계속되겠지만 지난주와 같은 심한 폭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한강 난지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미세먼지 시대, 이상적인 청소기의 조건. 강력한 흡입력과 미세먼지 차단력의 공존. 삼성 Z. 27개 에어홀 제트사이클론으로 해결하다. 초강력으로 미세먼지까지 빨아들이고 강력한 미세먼지 배출 차단까지 동시에. 건강한 청소의 시작. 삼성 Z. 올여름도 많이 덥대요. 그래도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 대신 시원함을 한 곳에 모았어요. 비교해보세요. 여름날의 하트 하이마트로 가요. 봉현님? 봉현님! 뭐라고 그러지? 차원이 다른 5G 서비스에 이어 5G 요금제까지 5만 원대로 5G를 무제한. 오직 요플러스에서만. 요플러스 5G.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관세 인상을 통한 이른바 경고 사격에서 정밀 타격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선제 공격에 나선 건 미국이고 타깃은 화웨이, 중국의 대표적인 거대 통신 기업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첨단 제품에 쓰이는 희귀 광물, 희토류 수출 제한을 반격하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두 공룡 싸움에 우리 기업들이 유탄을 맞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미국이 세계 각국을 향해 노골적으로 화웨이 보이콧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약 한쪽 편을 들어야 한다면 어느 편이 국가 이익에 부합할지 따져보겠습니다. 쉬어야 경제다, 더 쉬운 경제, 정철진 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전이었죠. 중국의 통신 장비, 미국 제품, 미국에서 판매하지 말라.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고 하던데 그 타깃이 화웨이인 거죠? 그렇죠. 화웨이밖에는 없죠. 역사를 좀 그동안의 과정을 좀 보면은요. 작년 5월경에 이미 연방 정부 내에서는 화웨이, 중국의 통신 장비는 쓰지 않겠다라고 그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이었었죠. 여러분들도 여기서도 했었지만은 화웨이의 창업주인 런정페이의 딸이죠. 멍한조 CFO를 캐나다에서 전격 체포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주 전 5월 1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앞으로 미국 기업은 미국의 통신 장비 업체와 이제 거래하지 말라라는 이제 명령을 내렸는데 중국에요. 화웨이밖에 없거든요. 거래가 가장 큰 게. 그러니까 이제 화웨이와 거래하지 말라라는 것을 대통령명으로 공식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슈를 제기를 한 거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미국은 우방국들에게 우방국들도 동참해라. 화웨이 제재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화웨이가 어떤 기업인지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뜻을 봐야 되는데요. 이 뜻에 대해서는 아직도 감론을박이 있습니다. 그 뜻이다 아니다. 화웨이 일각에서는 중국을 위하여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중국화, 중국처럼 세계를 중국화로 만들다라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화웨이 측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게 화웨이가 그러니까 한자로는 중화할 때 화자에다가 그 위하여 할 때 위자잖아요. 근데 되다인 뜻도 있고 위하여의 뜻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정작 화웨이 측에서는 그 뜻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창업주 런정페이가
민간 기업가는 아닙니다. 인민군 통신 장교 출신인데 87년에 화웨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정말 빠른 시간에 네. 단기간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저기 보면 세계 통신 장비 1위입니다. 거의 네. 25%, 28%, 3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고 네. 이제는 이제 5G 시대 아닙니까? 예. 5세대 이동통신에 있어서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까지 따지면은 뭐 거의 세계 1위고요. 네. 근데 스마트폰 판매량도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매량으로는 명실상부 삼성전자가 1위, 네. 그리고 애플이었었는데 화웨이가 저 2위 자리를 치고 왔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은 꼭 아시아 태평양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화웨이가 이 중저가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발군의 실력을 그러네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삼성전자에겐 또 경쟁자가 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화웨이는 어떤 회사냐? 통신 장비, 그러니까 통신 시스템을 만들고 네. 스마트폰을 만드는 세계적인 뭐 글로벌 IT 기업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살짝 짧게 언급하면 그 동안에 좀 화웨이에 대한 이제 뒷말들이 되게 좀 많았었습니다. 네. 네. 예, 아까 말한 런정페이라는 그 통신 장비 예, 출신. 군인이 어떻게 저런 기업을 만들 수가 있지? 게다가 너무 단기간에 급성장을 네. 했고요. 예. 또 하나 저 정도로 거의 뭐 매출이 124조 원이나 되고 순이익이 10조 원이 넘는 회사가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상장이 안 돼 있어서 지분 구조를 지금 아는 사람이 명확하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나오는 게 화웨이가 혹시 중국의 공산당 회사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중국 나라 회사다 이런 시선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국영기업, 공기업이랑 네. 공산당 회사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뭐 공기업, 뭐 국영기업은 좀 뭐 도덕적 해이라든가 비효율적이라든가 뭐 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싱가포르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싱가포르는 테크노크라트라고 해서 공무원들에게 막 고액 연봉 주고 공무원들이 소수가 이끌어 가잖아요. 네. 네. 아마 이 화웨이도 그런 식으로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뭐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뭐 구매하지 마라. 네. 그것도 이제 우방국에까지 그러기는 힘들 텐데 보안 이슈를 제기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앞서 말한 그 공산당 회사라고 해서 네. 그동안 한 10년 넘게 계속해서 나왔던 것이 네. 이제 보안 이슈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통신 장비 업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나라에게 이제 자국의 통신 장비를 판 다음에 거기에서 기술 탈취뿐만이 아니라 네. 나아가서 정보까지도 이제 빼돌리고 있다라는 의구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네. 이제 미국은 그걸 계속해서 이제 자극을 하면서 기술 탈취를 많이 뭐 나왔었고 정보까지 빼돌리고 있다. 네. 특히 회사가 좀 수상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안보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화웨이와 거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반면에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진짜 민간 기업인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는 네. 것이고 우리가 뭐 정보를 빼돌린다는 증거가 있느냐 네. 이렇게 또 반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통신 장비 같은 것들은 예. 이번에 뭐 5G 우리 LG U+도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지만은 일단 각국에 설치를 하지만 고장이 났을 경우에 예. 급하게 고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종의 백도어 프로그램, 그러니까 뒷문이라고 하는데 네. 그 제조사들이 이제 급하게 들어가 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이제 백도어 자기들만의 패스워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치고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비공식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격으로 그런 걸 이제 수리하고 하는 그런 그렇죠. 그런 통로인가요? 예. 네. 그런데 자기 그 제조사만 알고 있는 통로들이 있는데 이제 미국을 비롯한 이쪽 그 미국의 우방 국가들은 그 백도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보를 왜냐면 통신망이라는 게 계속 뭐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네. 도청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한 거죠. 네. 화웨이 기술 절취에 그 의심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보에 대한 얘기는 뭐 특별하게 없지만 기술 절취에 탈취해야 된 사례들은 굉장히 많았었고 실제 재판에서 져서 막대한 보상금까지도 물어준 격이 있었는데요. 네. 저기 화면에 나오지만 2003년에 시스코라고 경쟁사였죠. 같이 네. 통신장비 만든 저 때부터 이제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다 베껴서 나중에 네. 봤더니 결함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 뭐 시험지 컨닝할 때 틀린 답도 예. 예,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2010년에도 무선 네트워크 관련한 기술을 빼돌린 사례들이 있었고요. T-모바일이라고 미국의 3위 정도 되는 모바일 그 통신 업체인데 네. 기술 훔쳐서 저거는 아주 공식적인 법원 판결까지 나왔었고 네. 퀸텔 테크놀로지, CNX 랩스 그래서 그러니까 기술 탈취라는 것은 중국 뭐 화웨이뿐만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중국 기업들이 성장해오면서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뭐 중국 기업들이 좀 비율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 기업계도 스파이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산업 스파이?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고요. 최근 2년 내에 미국 주요 스탠포드 대학을 비롯해서 핵심 아이브리그 이과 계통에서 중국 학생을 뽑지를 않았었습니다. 네, 이것도 뭐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특히 작년에 그랬던 것이 이제 마지막에 아무리 통제를 해도 맨 마지막에 이 중국 기술자가 어디에 들고 기술을 나오느냐 자신들의 머릿속에다 들고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아예 그걸 원천 차단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미국은 기술 탈취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정도 명분만으로 다른 나라까지 제재에 동참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이른바 이제 산업 기술을 빼내는 거고 그거는 다른 나라에도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고 근데 화웨이만 특별히 더 안 된다. 전 세계적인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려면 뭔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한다운 그 뭔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게 그 정보를 실질적으로 빼돌렸느냐, 도청했느냐, 그 통신 장비에다 백도어 프로그램을 심어가지고 그걸로 빼돌렸느냐에 대한 그 증거는 없는 것이고, 그건 아직 없는 거예요. 예, 런종페이 그 파이의 CEO도 최근에 뭐 블룸버그 통신까지도 이미 CCTV만 인터뷰를 해서 증거가 없다, 증거를 내라라는 것이 기술 탈취는 뭐 아예 언급은 안 하고 그 부분을 계속 강력하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실은 이제 미국이 곧 뭐 CIA나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중국에 또 GT라는 업체도 있었고 뭐 푸젠지나라고 디램 반도체 만드는 것들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기술 탈취, 베끼기 등에 대해서 막대한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매겨가지고 아예 회사를 이제 어렵게 만든 그런 소가가 됐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 상태로도 동참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지금 나온 화면은 뭐냐면은 이게 미국이 나를 따르라 화해 제재라고 하니까 우방국들이 속속 합류하고 있는데 ARM은 영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영국 회사예요. 반도체라는 것이 제조도 하지만 설계 도면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가가치가 높은 건데 일단은 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상태하겠다고 공식 선포를 했고요.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OS를 아까 화웨이가 스마트폰도 세계 2위 판매량이잖아요. 화웨이에 탑재시키지 않겠다. 지금 현재 저 안드로이드 체제가 없으면은 뭐 애플은 iOS 자체 운영 체제를 쓰지만 화웨이 폰은 거의 공기계가 되는 거거든요. 뭐 새로 5G 폰을 못 내놓겠군요. 그렇죠. 저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라는 게 우리 스마트폰 켤 때 보시면 우리는 안드로이드가 많으니까 애플하고 그 머리에 뿔 달린 이렇게 한 뭐 로봇 같이 생긴 그게 나오잖아요. 요즘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딱 서 있죠. 옛날엔 돌았는데 요즘은 가만히 서 있는데 이제 그게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인데 그걸 탑재하지 않겠다. 물론 그렇게 되니까 중국이 약간 반발하니까 일단은 90일 유예를 두기도 했는데 이제 구글도 있었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도 파나소닉을 비롯해서 우리도 화웨이와 거래하지 않겠다. 또 하나 퀄컴, 인텔 이제 칩 회사들이 막대한 이제 반도체들 뭐 통신 칩 필요하잖아요. 판매를 안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우방국들이 속속 화웨이 미국의 우방국입니다. 이 제재에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관심은 우리나라에 있을 영향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보이콧 영향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도 결국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온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러니까 미국에 동참할 것이냐, 즉 화웨이 제재를 공식 선언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중국에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편을 먹어서 화웨이와 우리는 거래하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간에 일단 미중 무역 전쟁 끝날 때까지 입장 밝히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삼성전자하고 LG전자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화웨이와 경쟁사죠. 그래서 만에 하나 미국 화웨이가 타격을 받고 스마트폰 생산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막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 카테고리가 달라요. 그 화웨이는 중저가 폰이고 삼성전자는 고가 폰이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어쨌든 웃을 수가 있다. 통신 장비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지금 스마트폰을 만들지만은 통신 장비 쪽에서도 이제 세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화웨이랑 큰 회사 하나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나름 정도로 이제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반면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모바일 디램이라든가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또 반도체 회사잖아요. 화웨이가 쓰게 되는 반도체가 막대하고 우리나라에 이런 부품 거의 한 12조, 13조 원을 연간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타격을 받고 있고요. 판매처 하나가 죽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하고 KT라든가 LG U+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시대에 상대적으로 값싸고 성능 있는 이제 저 화웨이의 통신 장비로 기관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제 저걸 못 쓰게 된다면 네. 예, 일단은 추가 설치는 안 하겠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네. 흐릴 수가 있는 것이고 뭐 현대차, 한전 등의 이제 앞으로도 회사들도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쓰지 못한다면 이제 비용적으로 일단 좀 부담이 커질 수가 있어서 흐립니다. 이렇게 예. 국내 기업 기상도도 최초에는 마치 화웨이 제재가 되면 삼성전자가 막대한 혜택을 볼 것처럼 경쟁사 하나가 죽기 때문에 뭐 네. 그런 리포트들도 나왔는데 이 손익 계산을 좀 해보면 아직까지 뭐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가 없겠고 네. 만에 하나 우리가 이제 화웨이를 버리고 미국에 이제 함께 동참을 했을 경우에 중국의 그동안 또 행태를 보면 미국을 바로 치지 못하고 그 사이에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또 제재를 하죠. 제재 보복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사드 네. 때도 보지 않았었습니까? 사드 배치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저렇게 좀 정부의 고심들이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지 않고서는 중국의 보복까지도 감안한 이렇게 손익 계산이 필요할 것 같고. 네. 네,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무선 통신망 같은 경우는 LG U+가 네. 화웨이에 이제 상대적으로 싼 그런 장비들로 망을 구축해서 네. 그 자기들보다 덩치가 큰 SK나 LG KT와 경쟁하고 빨리 따라 있다. 예, 잡았었는데 그럼 LG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하고 일단 LG도 U+도 추가 공급은 안 하겠다라는 현존하는 걸 얘기는 했었는데 또 단기적으로는 중국 보복 뭐 이런 게 있지만 중장기적인 시선으로 또 바라보는 시선, 그러니까 즉 예. 미국 쪽에 서야 된다는 쪽에서는 네. 이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중국에게 뭐 보복이나 이런 거를 당하더라도 중국이 지금 거의 이 기술 탈취 이런 것들로 우리가 따라잡은 분야도 많고 우리 수준으로 올라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참에 경쟁자 하나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니까 또 이번에 화웨이에 적극 동참해야 된다, 제재.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중국에 서야 된다, 미국에 서야 된다라는 좀 의견이 뭐 예, 맞서고 있습니다. 그게 좀 이따 네. 한 번 더 좀 강조해 주시고요. 네. 중국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진핑 주석이 히토류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반격,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 3가지 방법이 있다. 네. 첫 번째가 히토류 수출을 일단 미국에 하지 않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위안화를 절하를 해버리는 겁니다. 가치를 네. 더 떨어뜨려 가지고 뭐 수출 가격 경쟁력을 더 높여서 무역 전쟁을 뭐 원천 보류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네. 세 번째가 중국이 들고 있는 막대한 미국 국채를 뭐 1조 3천억 달러, 크게 이렇게 저렇게 합치면 2조 달러를 시장에다 투매해 가지고 달러 가치를 폭락시키고 뭐 요동을 치게 그거는 만드는 중국도 방법. 타격이 클 그렇죠. 거라고 했으니까. 타격이 크고 또 그렇게 하니까 미국은 그럼 우리가 달러를 찍어내 가지고 그 국채를 시장에서 다 사겠다, 네, 뭐 네. 하루 만에 다 사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중국이 할 수 있는 반격은 히토류 수출 제한인데 네. 이게 꽤 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뭐 시진핑 국가주석이 요즘에 TV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네. 이 히토류 수출 회사들, 히토류 공장에 자주 탐방하는 모습들이 네. 이렇게 나와요. 그것은 우회적으로 미국에게 알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얘기도 했더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이 히토류로 네. 자기네들은 돈을 벌면서 중국의 발전을 막는다면 네. 우리 이걸 생산하는 노동자들이 실망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그렇죠. 뭐 거기에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히토류라는 자원이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하는 향후에 거의 지금의 석유 같은 네. 자원이거든요. 네. 전기차에도 들어가고 2차 전지에도 들어가고 태양력, 풍력 여기에도 다 그 히토류 광물들이 이제 자원으로서 들어가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중국 언론에서는 아니 우리 자원을 가지고 만든 건데 네. 그걸 가지고 우리를 반격하냐? 네. 좀 이 중국다운 그런 뭐 예, 언급이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미국 편에 서야 되냐, 한국 편에 서야 되냐 이제 여러 가지 입장들이 갈린다고 하셨는데 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중장기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뭐 미국에 서야 된다, 중국에 서야 된다라는 걸 언급하기 전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어느 편에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르게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예, 기다리고 있는 이 와중에 실은 자칫하면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모두 우리를 희생제물로 삼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네. 둘은 막 크게 붙을 생각이 없으니까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끝날 때까지 버티자는 쪽인 것 같은데 네. 선택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